6개월 이상 만주적을 다 답사해본 사람이 사실은 아마 처음이실 거고, 그러면서 현 실태를 다 알게 되셨고,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침투되어 있고 영향이 있다는 것도 이제 아셨고, 그래서 어떤 사상을, 그리고 시민부를 어떻게 개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받고 군사훈련과 여러 가지 군교육을 받고 인간 돼서 혈기가 왕성하셨으나 사실은 경험이 미천하잖아요. 특히 민중과의 삶이 미천하시니까 그 시기에 상당 기간 이제 동포들과 만나면서 많은 걸 깨달았던 걸로 기억하고, 그 당시 할머니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 뭐 이강훈, 엄선봉, 이달 뭐 이런 분들하고 이을규 이런 분들하고 이제 거기서 제만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 네, 그걸 만드셨죠. 29년도 7월달. 이강훈 선생님은 저희 아버지 생존 때는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랬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끊어져서. 이강훈 선생님하고는 굉장히 가깝고 더 위시잖아요. 네, 그랬을 거예요. 연배도 더 위고 아버지, 많은. 저희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 모시듯이 아마 맨날 뭐죠? 종초에 인사하고 그런 거. 김전 장군의 아현동에 사셨던 분. 김장군의 사모님이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좀 얼굴 가셨는데, 같은 연초에 인사 나누신 곳이 많은데 다 아버지 동지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성자 한자, 우리 할아버지도 참 그거 보면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자기 친구는 둘째 문제고, 자기 아버지, 당신 아버지의 동지들 되게 그렇게 잘해줬던 걸로 기억해요. 그 아버지가 넉넉치 않은 살림에 연초가 되면 뭐 이렇게 사이지 갖고 들고 그때 차가 있나 뭐가 있나.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면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렇겠죠. 다 이을규, 이정규 뭐 이런 분이. 이정선도 많이 찾아뵙고 인태이셨던 이정선 댁에도 찾아뵙고. 저도 많이 갔어요. 저기 어릴 때인데 그렇게 데리고 다니셔갖고, 둘째, 셋째 동생이 저도 있는데 걔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안 따라다녀서 저만 따라다녀가지고. 그러다가 진짜 안타깝게 이제 1930년 1월달에 김저진 장군이 이 공산주의자들에서 암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 계기 그래서 혹시 들으신 거라든가, 이 시민부를 한족 청년연합회로 바꾸고 이제 그런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가족 관계에서 나는 담화를 나눈 적은 기억이 안 나고요. 어떻든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그동안에 연구된 그런 문헌들을 보고 이제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28년생이시니까 28년생 6월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28년 6월 19일. 28년생이시니까 아마 27년도에 이제 만주로 가셨고, 1년 뒤에 이제 큰 아들을 낳으신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또 막내 옥자 한자 작은 고모를 낳으셨는데, 낳자마자 이제 암살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암살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로 짐을 싸서 부랴부랴 이제 귀향하셨던 거죠. 그 얘기를 맨날 하셨는데, 입에 귀에 못이가 들었는데,
어떻든 그 할머니 얘기로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저기 할아버지 활동을 들은 바가 없어요. 결국 이제 뭐 기둥을 찾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그 백야 선생님, 백야 장군이 암살당한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들으신 거, 그 그러니까 장례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온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장례 때 그러니까 예, 그 후손 얘기를 좀 더 들을 것 같은데, 예, 아버님 얘기를 아버지 좀 얘기 들어보고. 이제 4살짜리가 업혀와서 그래서 소아마비 상태로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도 엄청 배구장이로 동네에서 골목대장 노릇을 하신 것 같아요. 말년에도 이제 사실은 권투 선수 생활을 하시고 젊었을 때, 그다음에 말년에도 팔씨름이나 뭐 운동을 안 좋아하신 게 없는데, 그게 이제 당신 아버지의 무관 기질을 받으셨던 게 아닌가. 근데 아버지가 공부를 당연히 안 하셨죠. 놀고 뭐 근데 많이 맞으면서도 그래서 간신히 이제 들어가신 게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저기 대동상고라고 있어요. 대동상고. 예. 저기 개동에 있는데 그 대동상고를 졸업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나오셨다기보다 그냥 뭔가 간신히 졸업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상과 계통은 안 가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졸업하시고 어떻게 해서 이제 동지들의 도움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더 관심이 있으셨던 거는 기술 부분이었어요. 행정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그래서 전기를 잘 다루셨고, 그 전기를 잘 다루시는 것 때문에 그 공무원, 철도청 공무원, 말단 공무원으로 그 철도 공무원 건강검진하는 역할을, 그래서 전국의 그 철도 기차를 타고서 전국의 역에 다니셔서 이제 예방 접종 내지는 그런 일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이제 그렇게 전국 일주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막연하지만 기억이 있고, 아버지가 철도청에 일하는데 철도 관계자가 아니고 지금 말하면 보건복지부라든가 아니면 질병관리청인가 뭐 이런 등등에서 그 감염병 예방 내지는 이런 거를 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누나가 결혼을 하잖아요. 누나가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또 심씨 쪽에서 할머니가 심씨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고조 할머니 심씨 집안에서 중매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심씨 집안에 그 별다른 직업이 없는 그걸 뭐라고 그러나 그 시동생. 예. 그 심씨의 그 할머니는 굉장히 재산이 많으셨고, 그런데 저희 큰 고모를 소개해준 그 심씨 집안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데, 우리 큰 고모하고 그 유치진의 동생, 바로 밑에 동생, 셋째 동생, 유치상, 예. 그분하고 결혼을 해서, 저는 뭐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유치진 씨가 이제 친일을 했다는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어쨌든 바로 인근에 고모가 사셨기 때문에 맨날 고모부가 한국일보 다니셨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이올리니스트였기 때문에 예술가 집안이거든요. 그 집안이. 그러니까 둘째는 시인이고 청마 유치한, 그다음에 그 큰형은 유치진, 그 극작가고 그랬는데, 이제 큰형만 통영에서 이제 친일파로 찍혀서 뭐 여러 가지 기념관도 없고 뭐 동상도 없고 다 철거됐다고 그러던데, 유치한 선생님은 그런 적이 없어서 아직도 청마 유치한 기념관은 통영에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치상 우리 고모부는 그 한국일보를 건드시고 거의 이 생존 능력 아니면 생활 능력, 가족 부양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고모가 엄청 고생을 하셔서 그 당시 미군 부대에서 나온 물자들을 사고 파는 남대문 시장에서 노점을 하셔서
5 남매가 되는 그 제 사촌들인데요. 고종사촌들 그 5 남매를 다 키우셨던 걸로. 그래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셨다는 것도 들었고, 그러니까 그 고모, 큰 고모의 그 일생은 정말 우리 할머니보다 더한 일.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없이 네. 자랐고, 그 다음에 만주로 가서 그러네요. 곧바로 네. 4년 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막내 동생을 얻고 이제 걸어 왔다는 네. 거는, 그 나중에 치매, 건강하시고 또 긍정적이셔요. 그러니까 뭐 네.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으셔서, 근데 나중에 치매가 오셔서 불행하게 돌아가시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우리 가족으로는 돈 받을 만한 성품을 가지셨고 늘 따뜻했고 그런 고모였고, 할머니는 그와 반대로 굉장히 냉철하시고 강직하셔서 네. 그 할머니하고 이렇게 뭐 갈등은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차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막내 동생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혼나고 언니한테 이제 위로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큰 누나한테는 칭찬하셨고, 근데 그렇게 하면 다 어렵게 살았어요. 3남매가 다 어렵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이제 말단 공무원이다 하더라도 고정된 월급이 나왔잖아요. 정말 쥐꼬리가,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데, 이제 누런 봉투에다가 아버지가 갖고 오시면, 그날은 이제 저희가 기다려지는 날이거든요. 어느 정도 거다 채고 갖고 오시는지, 얼마나 빼가지 않으셨는지, 이상하게 그런 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걸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셔서 그런 건지, 그 당시에도 아버지는 집안에 아주 난민촌 내 그 판잣집 같은데, 이제 거실에 단재 신채호, 백야 김자진, 우당 위혜영, 시야 김종진, 이 4분의 사진이 항상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단재 신채호와 우당 위혜영 선생을 알고 있었죠. 단재 선생님이랑 네. 그 다음에 시야 백야, 백야랑 시야. 네. 그렇게 아버지가 걸어놓고, 근데 이제 거기에 사진에 이제 이의규라든지 뭐 이정규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친했던 동료들보다는 그런 위인들을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몇 년도인가 그렇게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는데, 몇 년도부터인가 원호 대상자라는 그 90년부터인가 아니면 70 몇 년부터인가 76년도구나 75년도인가 원호 대상자는 이름으로 국가유공자의 후손들에게 등록금 명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보상을 주는. 그래서 이제 대학 등록금 면제되고, 사실 대학 등록금도 얼마 안 된 돈이었는데 그걸 받으면 또 그걸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으면 또 나머지 장학금 못 타요. 그래서 그 원호 대상자라는 말이 저한테는 별로 다갑지 않은 말이었어요. 원호. 제가 이제 뭔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예우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거로 치고, 모든 상위 공경도 다 원호 대상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용어상의 문제도 대학생이 저한테도 굉장히 생소하고 적절치 않아 보였는데, 그나마 제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이제 고정적으로 어떻든 저희 동생들까지도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건 그래도 학비가 면제된 제도가 이제 생겨서, 뭐 학비 면제되면 뭐 나머지 거야 뭐 알아서親戚때도 주워 먹던 뭐 먹던, 그래도 아버지 축구를 만한 월급을 갖고 오니까. 그래서 그 어느 땐가 정을 파셨어요. 그 성북동 집이 그래도 기와집으로서 꽤 가격이 나간 정도 수준의 집이었는데, 지금도 그 사진 보면 대청마을도 있고 뭐 새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기숙이 아니면 뭐지, 하수를 쳐서 상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성북동에서 하수를 쳐서. 성북동 가까워요. 그 저기 지금 해화동 로타리 이렇게 넘어가는, 삼성 넘어가는 그 언덕, 그 언덕에서 바로 보이는 아주 가까운 집이어서 석고랑 건너편. 여기서 제가 맨날 할머니 모시고 이제 해화동 성당을 간 적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해수를 쳤다는 할머니께서 하셔먹고, 아버지는 간신히 이제 취직하셔서 조금씩 그때부터 이제 살림이 피기 시작해서
저희 삼형제 그다음에 그 아버지 형제분들의 그러니까 그 동한 고모 그다음에 옥한 고모 두 분의 그 자손들도 다 공부를 잘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좀 해서 그쪽 큰 고모 쪽은 예술 쪽으로 많이 갔고 작은 고모 쪽은 뭐 의대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갔고 그 중에 하나가 중국 문학을 전공한 예. 사촌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운동권으로 활동을 하다가 잡혀서 홍성교도소에서 3년 보급하고 나와서 지금 이제 동의대 교수가 돼 있는데 예. 그 뭐더라? 성함이? 원동 어. 그쪽 집안도 일본 아르키스트 그렇죠. 원종민의 그 집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원동 그런 선생님 집안의 했습니다. 연주로 예, 이제 혼담에 오간 거 아닌가 예. 싶고 큰 고모 혼담은 좀 이상했는데 그 당시 뭐 본인이 문제지 사실은 뭐 본인의 형까지 친일했다 이런 거를 따지지 못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제대로 된 공부를 좀 하니까 이제 산업화되고서 뭔가 생활이 나아지는 건데 사실 그 계기를 못 잡은 거. 그 계기를 못 잡으면 우리 강곡회 안양시 지회 회원들도 그런 계기를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월급이 나오는가 그렇죠. 아니면 공부할 여건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왜 그 기회를 못 잡았을까? 윤서 이런 뭐 계류해서 못 잡았다 그러지만 분명히 더 어려웠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는 형제들이 그래도 그 할아버지 형제들이 있었고 그 동생 할아버지가 집이라도 한 칸 마련했으니 월세가 안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 우리 할머니한테는 고마움, 늘 평생 고마워하셨고 그 막내 할아버지 집안의 일이라면 밟았고 나셨죠. 필자 진짜. 네, 필자 진짜. 글로 성북동으로 그 할머니가 오셔서 정착한 게 큰 저희 집안이 그렇죠. 뭐 먹고 살게 된 계기가 바로 친척들의 도움, 네. 동생의 도움이죠. 동생의 도움. 형수를 도와주신 거죠. 조카 형수를 도와준 건데 나머지 둘째 할아버지, 셋째 할아버지는 안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늘 이제 명절 때 모여도 둘째, 셋째 그 할아버지의 그 이제 가족보고는 약간 뭔가 그렇죠. 그랬던 거 기억을 해요. 근데 뭐 저는 모르니까 이제 맨날 무슨 잔치가 있으면 또 제사가 있으면 우리 어머니를 불러대셔요.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 조카 며느리를 불러대시는데 온갖 일을 다 시키고 그 떡 하나도 안 싸준다. 그 당시는 뭐 일하거나 아니면 손님 오면 잔치집 남은 음식을 싸주잖아요. 근데 둘째, 셋째 할아버지는 아주 그 서운함이 오래 갔죠. 네, 그 서운함이 오래 가서 우리 어머니도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 하시고 그 할머니가 그 언제 돌아가신 거죠? 할머니가 제가 5학년 때니까 68년 제가 70학번이거든요. 네. 중학교 그러니까 68년 9년인가 되네요. 5학년 때니까 5학년 때 68년 네? 68년 68년에? 네. 제가 5학년 때 네. 제가 62학번 2, 3, 4, 5, 6 아니다 64학번이구나 초등학교는 네. 6, 4, 6, 5, 6, 6, 6, 7, 2 맞아요. 그 57년생이신 거죠? 네. 57년생이니까 8살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나이로. 8살 더 됐는데요? 68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11살 9살 때 들어갔나? 아니죠. 제가 57년이잖아요. 예. 68년도에 11살? 이상하다. 뭐가 안 맞네. 68년도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68년도인데 그게 제 5학년 때로 할머니가. 네. 그러면 걔는 잘못됐나? 그럼 5학년 때가 아닌가 보다. 제가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를 그 당시 전화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버스 타고 어디 가서 친척 할머니한테 연락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초등학교 5학년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제가 2학년. 예, 중학교 아니고 초등학교. 많은 거 따지면 11살이니까
아, 그렇지. 5학년.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지금 많이 11살. 아, 그럼 5학년 때인가요? 네, 11살쯤. 여태까지 5학년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삼선 중학교 7공학번이니까 남산국민대학교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저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고 그런데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할머니는 늘 대소가 어르신들하고 교류하셨고 뭐 대금마 할머니 무슨 작은 할머니 큰 할머니 뭐 해갖고 할머니들이 그냥 집안에 오셔갖고 드글드글 하셔서 어머니가 힘들어하셨고 어머니가 어디 가시면 갑자기 들이닥치시거든요. 그 당시 뭐 전화 이런 게 없으니까 갈게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냥 느닷없이 들이닥치시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어린 때도 이제 여름이면 미숫가루 타서 이제 하고 누워 계시라고 이제 돗자리 깔아주고 그런 기억이 이제 나는데 하여튼 맨 그 안동김씨 할머니들 그리고 제 기억은 할머니의 동생 성함은 제가 좀 기억 못해요. 근데 할머니 동생 집이 오산이었는데 오산에 할머니가 자주 보내셨어요 저를. 그래갖고 오산에 그 뭐라고 불러야지 할머니의 동생이면 이모 할머니. 네, 이모 할머니 집에 가서 거의 그 삼촌들하고 그래서 오산의 추억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지금 다 바뀌어서 그때는 왜 이렇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복숭아나무 가수를 하시니까 거기서 시큼 먹고 오라고 그랬는 건지 그 친정에 이렇게 보내신 거죠. 친정에. 우리는 뭐 사실 과일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시절이니까. 뭐 또 집안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의 삶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요거 좀 얘기 좀 네네. 해주시죠. 거기 써 있는데요. 예. 아버지가 이르비 선생님 찾아가서 몇 번 찾아가서 예. 청탁을 했다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월급 제대로 안 갖고 오신 시절인데 예. 어머니가 반대하셨거나 아니면 바가지 긁었겠죠. 근데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큰 돈으로 이거 인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돈을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빚을 져갖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그 저기 채무 증서가 있더라고요. 갚으셨는지 안 갚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빌렸냐면 큰 고모한테 또 빌려서 큰 고모한테는 내가 그 아들한테 그러니까 사촌한테 갚았어. 근데 많이 아마 빚을 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기 아버지 저 기질도 좋은데 우리가 생활도 어려운데 이런 거 꼭 해야 되나 하는 불평을 하셨던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인쇄도 쉽지 않았고 더구나 이런 민감한 아나키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70 몇 년이나 돼서야 그 다음에 90년이나 돼서야 혼자 받으시니까 아나키즘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뭐랄까 그 좋은 인상을 안 받았던 시절 같아요.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닌데 그죠? 아나키스트가 공산당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공산주의에도 이제 그 위기의식을 느껴서 아나키스트를 살해한 거거든요. 그 이론으로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아나키즘하고 제일 막 부딪히고 이길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쪽 박혀낸 건데. 그래서 이 책을 쓰시고 이게 비매품이에요. 그러니까 팔지를 않으셔서 집에 아마 남산동인가 그때 집이 어디 청동인가 이거를 많이 싸놓으시는 거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 집에 남아 있는 게 한 4권 남아 있고 다 이제 저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했던 것 같고 독립기념관에 한 권 있고 우리 집에 한 2-3권 있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번역은 돼 있고 지금 바로 미대 동생이 이제 중고등학과 교수님과 번역을 해놨는데 그걸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현대화 시키느냐가 문제가 남아있어요. 저 숙제가.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할아버지의 족적을 더 정확하게
해계에서는 아까 하신 대로 강무당 음남성에 한번 가야 되는 거, 예. 해림에 가야 되는 거 예. 그런 것이 남아서 그리고 국내에서의 그런 그 홍성에서 살면 예, 족적도 예, 한 번 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고향 동네 그 집성촌에서 어떻게 그 또 재산이 어떻게 그걸 정리를 해서 이제 만주로 가게 되셨는지. 그래서 몇 년 전이 아니다. 2019년도 제가 지휘장 되고 첫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행사를 했는데 내포 지방의 홍주를 중심으로 예. 계획을 해서 갔어요. 예. 그랬더니 삽사를 이제 미리 사전에 가서 예. 거기 그 홍주 의병 그 기념관이 있잖아요. 예. 거기 가서 수소문을 해서 이제 누가 문화해설 할지 있고 누가 간장인지 물어봤더니 누구시냐고 해서 기아 김정민 선생님의 손자가 그랬더니 다 아시더라고 문화해설사가. 예.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되는 것도 좀 있었지 않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딱 돌아가셨겠지만 어느 기독에 있다든지 아마 그 향토사 쪽에서 워낙 백야 선생님에 대해서도 또 많이 좀 그 지역에서 연구됐기 때문에 뭐 진짜 같이 해서 이렇게 집안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양에 살 게 아니라 홍성 내려가야 되나 싶어요. 뜬금없는 안양에 와가지고 사실 안양에 사는 사람 뭐 안양에 출신이 거의 없어요. 다 남의 고향에 사니까. 그래도 우리 김명수 박사님은 종근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